더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녹음된 본인 목소리 딱 듣고 이게 진짜 내 목소리라고? 하고 좀 놀라신 적 다들 있으시죠? 아, 네. 정말 흔한 경험일 거예요. 저도 가끔 제 목소리 녹음된 거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렇죠.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톤이 좀 높게 들리거나 아니면 뭐랄까 억양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듣는 내 목소리랑 녹음된 목소리를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걸까요? 마침 저희가 살펴볼 자료, 내 목소리의 이중성, The Duality of My Voice 발췌문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를 통해서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첫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surprised, 그러니까 놀란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Recording of your own voice, 자신의 목소리 녹음을 듣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 놀라는 경험. 자료에서도 accent more pronounced, 억양이 더 두드러진다거나 voice higher,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린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소재,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대한 인식 차이를 딱 제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게 common experience, 아주 흔한 경험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행이네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근데 설명이 explanation fairly simple, 꽤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원리가 복잡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제 그 핵심 원리로 들어가는 거죠. 핵심 원리요. 궁금한데요? 자료에서 two pathways, 즉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perceive our own voice,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경로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로라. 하나는 뭐 당연히 귀로 듣는 거겠죠. 그렇죠. 첫 번째 경로는 우리가 보통 external sounds, 외부 소리를 듣는 방식과 같아요.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자료에 나온 대로 outer, middle, and inner ear, 즉 외이, 중이, 내의로 전달되는 거죠. 이걸 보통 공기 전도라고 부릅니다. 공기 전도. 다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 방식이 바로 이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남들은 이 공기 전도 경로로만 우리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들을 때는 다른 경로가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뭘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성대, vocal cords가 vibrate, 진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진동이 입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통해 귀로 들어오는 경로 외에 second internal path, 두 번째 내부 경로로도 전달된다는 겁니다. 내부 경로요? 몸 안으로요? 네, 바로 우리 머리뼈, 두개골뼈를 통해서요. 자료에서는 vibrations conducted through our bones 라고 표현했죠. 뼈를 통해 전도되는 진동이요. 와, 뼈로도 소리가 전달되는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진동이 뼈를 타고 가다가 귀 안쪽의 달팽이관, 즉 inner ears를 stimulate directly, 직접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로, 뼈 전도입니다. 공기 전도랑 뼈 전도. 그럼 이 두 경로로 듣는 소리가 다른 건가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 뼈 전도 경로의 특징이 lower frequencies emphasized, 즉 더 낮은 주파수가 강조된다는 거예요. 낮은 주파수가 강조된다. 그래서? 네, 뼈는 낮은 소리, 저음을 더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뼈 전도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소리는 저음이 보강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는 deeper and richer, 더 깊고 풍부한 게 들리는 거군요. 공기 전도로만 듣는 다른 사람들보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공기 전도된 소리 플러스 뼈 전도로 저음이 보강된 소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소리를 내 목소리로 인식하는 거죠. 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녹음된 목소리는요? 녹음기는 당연히 공기 중의 소리만 잡으니까. 그렇죠. 녹음기는 마이크를 통해 공기 전도된 소리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들을 때 경험하는 그 뼈 전도의 저음 보강 효과가 쏙 빠진 소리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평소 듣던 내 목소리랑 다르게 좀 더 높거나 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와. 네,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학적 현상인 겁니다. 이 자료의 논리 구조를 보면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 목소리 왜 이래? 하는 현상을 제시하고 문장 1, 2, 3. 그게 흔한 경험이라고 일반화한 다음 간단한 설명이 있다고 예고하고 문장 5. 핵심 원리인 두 경로를 제시하죠.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 경로 공기전도를 설명하고 문장 7. 이어서 두 번째 경로인 뼈전도의 원리, 즉 성대 진동이 뼈를 통해 내일을 자극한다는 걸 설명하고요. 문장 8셉. 그리고 그 뼈 전도의 핵심 특징, 저주파 강조를 딱 짚어주면서 문장 10. 그 결과로 자신에게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장 11. 이게 바로 인식 차이의 이유라는 흐름이네요. 네, 아주 체계적이죠. 각 문장이 순서대로 원인을 밝히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특히 vibrations라는 개념이 성대에서 뼈로 이어지고 inner ear라는 구조가 외부 경로와 내부 경로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연결해서 보여주죠. Your own voice, my voice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나 perceive, sounds like 같은 인식 관련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주제를 계속 환기시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네, 좋아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기전도와 뼈전도라는 두 경로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특히 뼈전도가 낮은 주파수를 강조하여 실제보다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기전도만 기록된 녹음된 목소리와는 다르게 인식한다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와, 명쾌합니다. 그럼 글의 요지는 뼈 전도가 저주파를 강조해서 내 목소리를 실제보다 낮고 풍부하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겠고요? 그렇죠. 글의 주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과 그로 인해 녹음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과학적 이유가 되겠고요.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내 목소리의 비밀, 왜 녹음하면 다르게 들릴까? 나 목소리 인식의 이중 경로,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제목들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듣는 두 가지 경로, 공기를 통한 외부 경로와 뼈를 통한 내부 경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내부 경로가 낮은 소리를 더 강조해서 우리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는 더 깊게 들린다는 사실도요. 네. 그래서 녹음된 목소리, 즉 공기전도만으로 전달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낯설게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우리 몸 내부의 진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초적인 감각이 소리라는 외부 정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요. 혹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다른 내부 감각들, 예를 들면 뭐 심장 박동이나 장기의 미세한 움직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또 어떤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몸 내부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각자의 몸이 만들어내는 조금씩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한테 주어진 영어 텍스트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잉카 제국의 독특한 소통 방식, 특히 그 말이 없던 시절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한 글인데요. 오늘은 이 글의 구조랑 또 핵심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뜯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텍스트죠. 그 말이 없는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잉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망을 만들었는지 또 글쓴이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문장별 핵심 어구부터 시작해서요. 글 전체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고리까지 쭉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볼까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delivering messages on foot 이 부분 같아요. 말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게 글 전체를 여는 아주 핵심적인 배경 설명이면서 소재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 시스템의 핵심, 그러니까 메신저의 역할이 Station on the Royal Road라는 구절로 설명이 돼요. 왕의 길에 배치되어서 뭐 명령이나 보고를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중심 소재인 메신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왕의 길에 배치된 메신저들,
이 메신저들을 또 체스키스라고 불렀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 placed apart, 그러니까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오두막에 lived in groups, 이런 형태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맞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또 그 기반 시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묘사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스키들의 작용 요건이랄까? 그런 게 나오는데 young men 그리고 good learners 이렇게 제시되죠. 그러니까 젊고 달리기를 잘하는 남성이었다는 점, 이게 메시지 전달의 핵심인 속도, 또 효율성,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고요. 또 watch the road라는 표현은 늘 길을 주시하면서 임무에 대기했다, 뭐 이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항상 준비 태세였군요. 다음은 실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차스키를 보면, 그러니까 caught sight, 딱 발견하면 hurried out to meet, 즉 서둘러 나가서 만났다, 이런 좀 역동적인 묘사가 나오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기민하게 작동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왜 오두막 위치가 중요했는지가 다음 문장에서 바로 설명이 돼요. Built the huts on high ground, 그리고 in sight of one another. 이걸 보면 높은 지대에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지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서둘러 만나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신속하게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설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앞문장의 그 빠른 행동하고 이 위치 선정이 효율성이라는 걸로 딱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메시지를 넘겨주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음 주자를 향해서 began to call out, 소리치기 시작하고 만나서는 repeated message, 메시지를 반복했다는 부분. 이건 아무래도 구두로 전달하다 보니까 정확성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겠죠. 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구전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 시스템 전체의 어떤 성과, 결과를 딱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Relay messages 1,000 miles in 3 or 4 days. 이게 대략 1,61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3에서 4일 만에 전달했다는 사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그 차스키의 자격 조건, 또 오두막의 전략적 배치,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낸 효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딱 증명해주는 강력한 결론인 거죠. 그러네요. 정말 대단한 속도인데요. 이 글을 이렇게 쭉 다시 보니까 뭐 그래서나 하지만 같은 그런 명시적인 접속 부사는 거의 없는데도요. 문장들이 시간 순서라든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논리가 명확하게 전개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게 이 글의 특징 중 하나죠. 각 문장들이 결국은 찰스키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그 효율성이라는 중심 주제를 구체화하고 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 메신저라는 개념이 처음엔 그냥 메신저스였다가 구체적인 이름 차스키로, 또 그 특징인 good runners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서도 의미의 연결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지 전달이라는 행위도 delivering messages랑 relay messages처럼 다른 어휘를 쓰면서 반복은 피하면서도 핵심 개념은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게 글 전체의 어떤 유기적인 흐름을 되게 좋게 만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어 선택에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말이 없다는 배경하고 그 해결책으로 도보 전달 시스템을 제시하고요. 네, 그다음 설명 1에서는 메신저, 즉 차스키를 소개하죠. 역할이나 거주 방식, 자격 요건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설명 2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요. 발견하고 만나고 오두막 위치의 중요성, 또 인계 방식까지. 네, 맞습니다. 과정 설명.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속도와 거리라는 수치로 딱 증명하면서 끝맺고요. 네, 아주 명료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와 내용을 바탕으로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말이 없던 인가 제국은 왕의 길에 배치된 빠르고 젊은 주자들, 즉 차스키를 활용해서 며칠 만에 1,600km 이상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독창적인 도보 기반 통신 시스템을 운영했다. 와, 정말 핵심만 잘 뽑아서 요약해 주셨네요. 그럼 이 글의 요지는 결국 잉카 제국의 차스키 시스템은
말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장거리 메시지 전달 체계였다. 이게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죠. 그리고 글의 주제는 잉카 제국의 독창적인 도보 통신 시스템, 차스키. 뭐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고요. 그럼 제목을 만약 붙인다면 인카에 달리는 전령, 차스키 이런 거나 아니면 말없이 1000마일을 인카의 놀라운 소통 방식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글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좋은 제목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잉카 제국의 차스키 시스템에 대한 영어 텍스트를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구조랑 논리 전개 또 핵심 의미까지 함께 파악해봤습니다. 각 문장이 어떻게 중심 생각을 향해 착착 나아가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잉카 사람들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 또 조직력 같은 걸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글쓴이가 어떻게 정보를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독자를 설득하는지 그런 글쓰기 기법을 확인하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글을 읽고 이해하시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뇌,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청소년 뇌 발달과 의사결정의 심리라는 자료를 통해서요. 이 시기 결정 방식의 비밀을 뇌과학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청소년기 특유의 어떤 행동 패턴들, 이걸 뇌 발달 단계랑 아주 잘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의 핵심, 중심 소재부터 짚어볼까요? 역시 청소년기 뇌 발달, 영어로는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이 두 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글 시작부터 딱 핵심 전제를 던져주죠. 영어 표현으로 not fully developed until its early 20s라고 나오는데 이게 뇌가 20대 초반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아, 20세 초반까지요? 그럼 이 미성숙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뭔가 좀 불리한 점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다른 문장에서 그 disadvantage라는 표현을 써요. 불리함이죠. 뇌회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렇게 종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미성숙과 결과, 불리함을 딱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네, 이 글에서는 특히 prefrontal cortex, 우리말로 전전두피질을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matures later, 즉 나중에 성숙한다고 지적하죠. 이 전전두피질이라는 게 계획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고 또 충동 같은 거 제어하고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관제탑 같은 곳이거든요. 아, 관제탑이요. 근데 그게 아직 공사 중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막 메시지를 보내려다가도 잠시만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이 전전두피질 역할인데 청소년기에는 이 기능이 아직 완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늦게 발달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on the other hand 라는 접속 부사를 딱 쓰면서 반면에 하고 대조적인 사실을 제시해요. 뭐냐면 the limbic system matures earlier, 즉 변연계는 더 일찍 성숙한다는 겁니다. 이 변연계는 주로 감정 반응 처리하는 영역이고요. 아하, 그러니까 감정 시스템은 일찍 자리를 잡는데 그걸 조절하는 이성적인 시스템은 아직 발달 중이다. 이 차이, 이 시간차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변연계가 일찍 발달해 있다 보니까 청소년기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led by emotional factors, 그러니까 감정적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그 imbalance, 불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감정을 주로 다루는 변연계, 이걸 그래서는 feeling based랑 연결시키고 또 논리적 사고를 하는 전전두피질, 이건 logical based랑 연결시키는데 이 둘 사이의 발달 속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불균형인 거죠. 처음에 좀 막연하게 제시됐던 그 disadvantage가 이제 이 imbalance라는 좀 더 구체적인 상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not fully developed나 matures later 같은 표현은 전전두 피질의 미성숙을 계속 말해주고 matures earlier는 변연계가 상대적으로 빨리 성숙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둘의 차이가 결국 disadvantage이자 imbalance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 흐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불균형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처럼 왜 청소년들이 때로는 좀 위험해 보이거나 소위 나쁜 결정, bad decisions,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군요. 네, 이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로 한번 그려보면요. 처음엔 도입, 청소년 뇌가 아직 미성숙하고 그래서 잠재적인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엔 본론 1, 구체적으로 전전두 피질이 늦게 발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본론 2에서는 반대로 on the other hand 쓰면서 변연계는 일찍 발달해서 영향력이 크다는 걸 강조하죠. 그리고 결론, 이 두 시스템 간의 불균형을 명확히 하고 이게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각 문장들이 이 흐름에 다 기여하고 있고요. 특히 disadvantage나 imbalance처럼 핵심 아이디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가면서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드는 방식이죠. 와,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글 전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청소년기에는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변연계가 이성적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 피질보다 먼저 발달하면서 생기는 불균형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때때로 미숙해 보이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의 요지는 결국 청소년의 의사결정 방식은 뇌 영역별 발달 속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논리 사이의 불균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주제는 당연히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되겠죠.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미완의 조율, 청소년 뇌와 선택의 불균형, 이런 건 어떨까요? 제목 좋은데요. 미완의 조율.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사춘기라서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이렇게 좀 뭉뚱그려 생각했던 청소년들의 행동 이면에 이런 구체적인 뇌과학적 배경이 있었다는 게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불균형이라는 게 과연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가질까요? 어쩌면 이 시기에 경험하는 강렬한 감정들, 또 뭔가 새로운 걸 막 탐색하려는 행동들이 성장에 꼭 필요한 어떤 경험치를 쌓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이 불균형이 갖는 또 다른 의미,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너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더 깊이 탐구해 보셔도 좋을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네요. 그 불균형의 다른 얼굴이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난독증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흥미로운 독서 이야기입니다. 아, 네. 로잘리 핑크 연구 말씀이시죠. 이게 보통 생각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도 주목했었는데요. 맞아요. 그 열정적 독서, 난독증 성공의 열쇠라는 글의 일부인데 첫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A key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is providing students with relevant texts they will be interested in. 네. 그러니까 engagement, 참여죠. 그리고 achievement, 성취. 이 두 가지의 열쇠가 바로 relevant text, 관련성 있는 텍스트, 즉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자료를 주는 데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랄까 학생들의 관심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이건 사실 좀 일반적인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렇게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바로 이어서 저자 본인이 로즐리 핑크의 연구에 깊이 influenced, 영향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아, 그 핑크라는 연구자요? 네. 핑크가 인터뷰한 대상이 물리학자, 생화학자, CEO 같은 사회적으로 highly successful,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12명. 와, 대단한 분들이네요. 근데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dyslexia,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학창 시절에 significant problems with reading, 그러니까 독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성공했지만 과거에는 읽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흥미롭네요. 그럼 핑크는 처음엔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당연히 읽기가 힘드니까 독서를 avoided,
피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습 전략으로 그걸 bypass, 우회하거나 compensate, 보완했을 것이다. 이게 핑클 가설이었어요. 네,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 the opposite,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그럼 읽었다는 건가요? 네, 저자가 놀랍게도 이 난독증을 가진 성공한 성인들이 enthusiastic readers, 아주 열성적인 독자들이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독서를 rarely avoided, 거의 피하지 않았답니다. 와, 거의 피하지 않았다니. 여기서 on the contrary라는 표현이 딱 나오죠. 오히려 이 접속 부사가 중요해요. 앞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사실을 딱 제시하면서 글의 흐름을 확 바꾸는 거죠. 아하, on the contrary. 오히려 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냥 읽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sought out books, 책을 막 찾아서 읽었다는 겁니다. 이 enthusiastic readers와 sought out books라는 표현이 이들의 능동적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죠.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열성적으로 책을 찾아 읽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핑크가 발견한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아주 passionate, 열정적이었다는 공통점. 아, 개인적인 관심사요? 네, 그게 뭐 종교든 수학이든 사업, 과학, 역사, 전기, 분야는 정말 다양했는데요. 중요한 건 각자 뭔가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 passionate, 열정적이라는 거랑 personal interest, 개인적인 관심사,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군요. 그 열정 때문에 난독증이라는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었다? 뭐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그걸 딱 요약해 주죠. What mattered was that they read voraciously to find out more. What mattered? 중요했던 것은 네, 중요했던 건 바로 그들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voraciously, 아주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읽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what mattered라는 구문은 결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voraciously, 탐욕스럽게라. 강렬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많이 읽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던 enthusiastic readers, sought out books와 다 연결되는 건데요. 그만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갈증이 커서 뭐랄까 정보를 집어삼키듯이 읽었다는 뉘앙스죠. 열정이 독서 행태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흐름을 보면 명확해요. 처음엔 일반적인 명제, 그러니까 관심 기반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걸 제시하고 그 다음 연구 소개, 핑크의 연구를 소개하죠. 네. 그리고 예상과 다른 발견, 난독증 성공자들이 오히려 열성적인 독서였다는 반전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핵심 원인 분석, 그게 바로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걸 밝히고 마지막으로 결론,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탐욕스럽게 읽었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좀 길어지겠지만 난독증 때문에 학창시절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크게 성공한 성인들은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정 덕분에 오히려 독서의 어려움을 넘어서 열성적인 독서가가 되었고 관련 지식을 탐욕스러울 정도로 깊이 파고들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와, 핵심이 다 들어갔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뭘까요? 요지는 개인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난독증 같은 학습장애나 어려움조차도 극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제는 역시 열정적인 관심과 독서 능력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관심, 난독증을 넘는 독서의 불꽃.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열정이 이끄는 독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아, 좋네요. 열정이 이끄는 독서. 결국 이 글을 보면 그 읽는 능력 자체보다 어쩌면 알고 싶다, 파고들고 싶다는 그 강렬한 마음, 열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점은 이게 과연 난독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께서도 무언가를 배우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거나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싶을 때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관심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잠재력을 확 깨우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어 발췌문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몸짓이나 표정 같은 게 오히려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감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체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그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몸이 감정의 시작점일 수 있다니. 이게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어떤 핵심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첫 문장부터 딱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Someone else's body language affects our own body, which then creates an emotional echo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여기 보면 body language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타인의 몸짓 언어? 그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로 emotional echo가 생긴다. 감정적인 메아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일종의 감정적 울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feel accordingly, 그에 맞춰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행동을 보고 내 감정이 따라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이모셔널 에코라는 개념 자체가 좀 재미있어요. 감정이 마치 소리처럼 몸을 통해 반사되고 전달된다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아하, 그래서는 루이 암스트롱 노래 가사도 인용하잖아요.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네네. 유명한 구절이죠. 만약 우리가 copying another's smile,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소를 따라할 때 진짜로 makes us feel happy,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결국 transmitted via our body, 우리 몸을 통해 전달된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연결이 되네요. 바디 랭귀지나 카핑 스마일 같은 신체적인 행동이 이모셔널 에코나 feel happy 같은 감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그럼 이 글의 진짜 핵심 주장은 바로 다음 문장인 것 같습니다. Strange as it may sound, this theory states that emotions arise from our bodies. Strange as it may sound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감정은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 Emotions arise from our bodies. 와, 이거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순서가 완전히 다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이라고 굳이 언급한 거겠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글쓴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껴서 특정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특정 신체 상태가 먼저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떤 감정으로 해석하거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글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일부러 어떤 표정을 짓거나 자세를 취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도 그런 예시가 나오죠. Our mood can be improved by simply lifting up the corners of our mouth. 그냥 입꼬리만 살짝 올려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려고 더 구체적인 실험 이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연필 실험. 그렇죠. 사람들한테 bite down on a pencil lengthwise. 연필을 가로로 입술에 안 닿게요. 그렇게 물게 해서 forcing the mouth into a smile-like shape. 억지로 미소 짓는 모양을 만들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asked to frown, 인상을 찌푸리라고 했을 때보다 만화를 judge cartoons funnier, 훨씬 재밌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네, 여기서 아까 말한 lifting up the corners of our mouth 랑 이 연필 실험의 forcing the mouth into a smile-like shape은 사실상 같은 맥락이에요. 의도된 신체 자세가 감정적 판단, 여기서는 funnyer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휘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신체 상태가 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이걸 제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몸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걸 primacy of the body라고 표현했더라고요. primacy면 우선함, 으뜸, 이런 뜻이니까 몸의 우선성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걸 또 요약하는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I must be afraid because I'm running. 나는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틀림없다. 네. 보통은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론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내가 달리고 있다는 이 신체 상태를 보고 뇌가 내가 지금 두려운 거구나 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글의 논리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타인의 바디 랭귀지가 이모셔널 에코를 만든다는 관찰로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미소 따라하기가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암스트롱 노래 부분.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핵심 이론, 즉 감정은 몸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딱 제시하죠. 네. 중심 문장.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유도하는 예시들, 뭐 입꼬리 올리기나 연필 실험 같은 걸로 뒷받침을 하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더 재밌게 느끼고. funnier. 마지막으로 몸의 우선성 개념과 함께 달리기와 두려움의 관계로 딱 요약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바디 랭귀지, copying smile, lifting corners, smile like shape, running 이런 신체 관련 단어들이 계속해서 emotional echo, feel happy, mood improved, funnier, afraid 같은 감정이나 인식 관련 단어들과 짝을 이루면서 몸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주제를 계속 강화시키는 구조예요. 분석을 해주시니 훨씬 명확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발췌문 전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글은 다른 사람의 몸짓을 따라하거나 스스로 특정 몸 상태를 만들면 감정적 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곧 감정이 몸에서 비롯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핵심 요지는 결국 신체적인 변화나 상태가 감정 경험보다 먼저 오거나 혹은 감정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주제는 감정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신체의 역할, 특히 그 우선성에 대한 이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제목을 붙여본다면 몸짓이 감정을 부를 때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이런 건 어떨까요? 오, 제목 좋은데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고 있으니까 슬픔을 느낀다. 이게 일상적인 경험과는 좀 다르지만 곱씹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이론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표정이나 자세를 취하는 게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 뭐랄까, 실제 심리 변화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왜 중요한 발표 같은 거 하기 전에 막 자신감 있는 자세, 파워 포즈 같은 거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그게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암시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이론처럼 신체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건지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